음. 첫 번째, 인공지능의 역사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역사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다루는 게 좀 버거워서 이걸 강의 준비를 하면서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몇 가지 관심이 될 만한 역사를 다 어울 수는 없으니까, 또 제가 그만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몇 가지 좀 제 나름대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추려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분야의 역사를 정말로 이렇게 강연할 수 있을 만하려고 하면 아마도 그 분야의 내공이 엄청난 절정 고수가 돼야 전체적인 역사들을 전망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하면서 미래의 통찰까지도 통찰과 전망까지도 이제 체제할 수 있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몇 가지 흥미가 있을 만한 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흔히 이야기하면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하게 되죠. 이 영화는 좀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알렌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몇 가지 튜링은 컴퓨터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보안 쪽에서는 이분이 이제 에니그마라고 하는 독일 암호 체계를 깨뜨려가지고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군을 무찌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분이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걸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컴퓨팅 머시너리에 있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논문에 이렇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튜링 테스트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어떤 지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 건가, 일종의 이제 그걸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제 컴퓨터 쪽에서는 노벨상이 없는데 튜링 사람을 기려서 튜링 어워드, 튜링상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전산 쪽에서 혁혁한 학문적인 기여를 하신 분한테 이렇게 튜링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건 여담이었고요. 실제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유엔 쪽에 있는 게 튜링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상대편이 이제 컴퓨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B는 실제 사람인 거고, 그래서 이제 C라고 하는 테스팅 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A하고도 이제 컴퓨터하고도 대화를 해보는 거고, 실제 사람하고도 이제 대화를 해보는 거죠. 물론 대화는 대화 자체가 아닌 음성이나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인지할 수 있으면 안 되고, 오직 여기서 문자로만 이제 주고받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서, 결국 C가 A와 B를 구별 못하게 되면 그때 이 A라고 하는 시스템이 튜링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이 기계가 어떤 지능을 가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게 좀 반대로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제 캡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글씨를 쓰도록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지시된 문자를 여기다 타이핑 하도록 해서 이제 오히려 기계가 여기 입력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기계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즉 제가 사람이 사람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리버스 테스트인 경우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건데, 여기는 이제 글자를 집어넣도록 하는 건데, 여기는 좀 이제 복잡한 이런 것도 해보셨죠? 여기 버스인 것들을 다 클릭해봐라 이렇게 해서 기계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버스가 있는 그림들을 다 찾아다니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여기 써진 글자를, 이건 좀 단순하지만 좀 이미지를 좀 복잡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막 선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기계가 그걸 이제 문자 인식을 이미지에서 못하도록 하는 거죠. 사람만이 바로 알아서 여기다 이제 입력하도록 하고 기계가 이제 그걸 해석해가지고 여기를 문자를 넣는 것은 쉽지 않도록 여기다 이제 문자를 만들어낸 형태로 해서 리버스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사람인지 아닌지를 기계가 이제 테스트하는 게 이제 리버스 테스트죠. 어쨌든 인공지능 이하의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계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가려놓고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봤을 때 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더라 그러면 그때 이제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고 인공지능을 가졌다라고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게 튜링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사실은 뭐 인공지능 전체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기계학습의 역사이죠. 근데 뭐 기계학습의 역사이기도 하고 인공지능 역사이기도 할 수 있는데, 1940년대에 최초로 맥클럭 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MP 모델이라고, MP 뉴런이라고 하는 걸 이제 최초로 이렇게 동물의 뉴런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그게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는지를 이제 하나의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좀 더 자세히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발전시켜서 로젠블라시 이런 사람들이 요 MP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웨이트를 달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꾼 건데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웨이트가 없고 학습이 안 되는데 얘는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일한 구조인데 하도록 만드는 거죠. 퍼셉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로젠블렛이 이런 걸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델린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때 그 인공지능의 골든 에이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뭔가 여러 문제들을 사람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뇌 구조를 시뮬레이션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부푼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때 이제 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파파터와 같이 이제 이 퍼셉트론의 하나의 큰 단점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익스클루시브 오화라고 하는 그 풀지수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선형이거든요. 나중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분류하는 문제는 잘 하는데, 이렇게 둘이 선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퍼셉트론이 문제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암울한 시대가 이제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AI 윈터 시대를 맞이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익스클루시브 오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MLP라고 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용되어 있던 이 퍼셉트론들을 여러 개들을 이제 층으로 이렇게 엮어서 그것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게 중요해요. 룸메럴튼이, 제프리 힌튼,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여기 퍼셉트론, 단일 퍼셉트론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요런 것들 여러 개 이제 층으로 쌓아가지고 그걸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냄으로써 요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중원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훨씬 더 층들을 많이 쌓으면은 훨씬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 좀 그게 잘 안 됐죠. 근데 그 와중에 보면 뭐 바프니크니, 코르테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계학습 방법입니다.
요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하고는 좀 다르게 상당히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는 설명 가능한 기계학습 모델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한때 서포트 벡터 머신이 붐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커널 메소드 방법을 사용하면서 훨씬 더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이 다층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베니싱 그라디엔트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학습이 잘 안 돼요. 여러 층을 쌓았다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힌트니 보이지만 여기도 힌트니 보이죠. 이제 그 사이에 인공신경망에 별로 이제 진전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 다른 모델들을 막 이제 찾게 됐었죠. 그중에 이제 성공한 건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것도 있고 뭐 몇 가지 이제 그 단일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델들을 섞어서 쓰는 앙상블 모델, 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집단 지성인 것처럼 안 좋은 이런 별로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 이런 모델들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걔들이 각각 결과 낸 것들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최종 결론을 뭐 내는 그런 형태들을 각광도 받고 아무튼 여러 가지 모델들은 개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힌트니니 몇몇 인공신경망을 했던 사람들이 버틴 거죠. 끝까지 버티면서 이런 층들을 많이 쌓았을 때 학습이 잘 안 되더라 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딥러닝입니다. 이전까지의 결국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공신경망의 일환인데 이때 이제 힌트니니 뭐 몇몇 사람들 있습니다. 레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공신경망이 기존에 가졌던 그런 한계점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들, 학습 방법들, 뭐 드랍아웃이니 뭐 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면서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을 좀 이제 좀 더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약간만 좀 디테일하게 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MP 뉴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게 아니고 이제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0, 1로 되어 있는 어떤 값들을 가져다가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가 넘으면 어떤 결과로 판정을 한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TV를 볼 건가 말 건가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볼 거냐 말 거냐 결국 0, 1 문제이죠. 보냐 마냐. 그 두 개 결정 문제라고 했을 때 그걸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이제 데이터들, 상황적인 조건들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TV 프로그램이 종류가 아마 재밌다, 재미없다. 지금 내가 바쁘다, 안 바쁘다. 시간대가 뭐 너무 늦다, 안 늦다.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0과 1 값으로 쭉 해가지고 긍정적인 것들은 1값으로, 부정적인 것들은 0값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이제 x, 뭐, n개의 파라미터에다가 이제 그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더하는 거예요. 더해서, 어떤 스레시홀드를, 예를 들면, 과반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 TV를 본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MP 뉴런인데, 이게 이제 실제 신경세포에서 의사결정이 이렇게 내려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발견된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 했다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시냅스 회로에서 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의 신경 전달 물질이 스레시홀드를 넘어가야만 액선을 따라서 이제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덴드라이트를 통해 넘어가는 그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경세포의 신경 전달이 어떻게 자극적인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부분을 요걸 이렇게 수학적인 모델을 했다라고. 오늘날 보면 이제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발견 자체가 엄청난 거였죠. 뭐 70년 전 일이니까 당대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로젠블라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진전시킨 거예요. 여기다 보니까 이건 다 0, 1로 이렇게만 값을 그냥 가져다가 더하기만 하고 어떤 스레셜드를 넘으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건 너무 이제 단순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웨이트를 넣는 겁니다. 여기는 다 이제 사실 웨이트가 1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웨이트를 여러 가지로 이제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웨이트 값을 변경시키면은 설사 인풋을 다 0, 1 값을 준다 하더라도 웨이트에 따라서 뭔가 중요도를 좀 더 중요한 정보들은 웨이트 값을 좀 더 주게 되면 이걸 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웨이트드 썸이 되는데 가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自動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다 뭐 추가적으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걸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집어넣어서 좀 더 이제 동일한 함수처럼 함수인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고 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웨이트를 조정한다는 게 결국 학습을 하는 겁니다. 더 디테일하게 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머리 아프실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걸로부터 좀 더 이제 발전된 게 퍼셉트론이었다. 근데 여기까지가 다 이제 선형 함수인 형태인 거예요. 선형으로. 그래서 요런 이제 되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부울대수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참 거짓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리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true, false, 뭐 true, false 해서 오하냐, and냐 뭐 해가지고 and이면은 둘 다 true일 때만 1이고 true이고 나머지는 다 false다 이런 걸 할지 반대로 오와 논리 합인 경우는 하나만 true여도 true다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 이런 조건들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선형이기 때문에 결국 요걸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2차에서는 그랬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검정색이 이렇게 있고 진리표상으로 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1인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또 0인 것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누기가 선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제 해결 가능한데 이건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화입니다. 진리집합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한쪽이 true이고 한쪽이 false인 경우만 1이 되는 거예요. 둘 다 true인 경우나 둘 다 false인 경우는 이제 0이 되고 한쪽이 true이고 한쪽이 false인 경우는 1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선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요 선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검정색, 위쪽에 있으면 하얀색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놓게 되면 이걸 선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빠지죠. 이렇게 한 묶음이 돼버리니까 요 밑으로 이렇게 가. 근데 이제 검정색끼리 묶어야 되는데 그래 뭐 어떤 식으로 나누든지 이건 결코 요 검정색하고 흰색을 나눌 때 이 선 하나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NP 뉴런이나 퍼셉트론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까 말했던 민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을 했죠. 뭐 지금은 생각하면 별건 아닌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퍼셉트론이 처음 발견됐을 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그거의 한계점들이 명백하게 이제 보여짐으로써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됐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극복해 보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죠. 그 중에 이제 요 하나가 사실 이제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요 하나가 퍼셉트론이죠. 요게 요겁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 층으로 여러 개들을 이제 이렇게 층으로 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층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 층이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을 이제 다층으로 놔두는 거죠.
뭐 로젠블러시니, 뭐 앤토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만들어 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걸 이제 아까 여기 있던 이런 웨이트 것처럼 여기도 다 지금 웨이트가 있는 거예요. 선마다 W라고 하는 그것들을 잘 조정을 해야 그 웨이트 값들을 결국은 이런 분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웨이트 값을 조정하는 게 학습인 거예요. 학습.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백프로파게이션이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한번 중흥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층들을 지금 3개만 되어 있지만 4개, 5개, 6개 이제 깊이 쌓게 되면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한 거였어요. 그리고 시도를 막 해봤는데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또 하나 기계학습 역사에서 또 한 번의 이제 빙하기가 온 거죠. 다크에이지, 암흑기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이 인공신경망을 이제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까 이야기했던 스포트 벡터 머신이 새로운 기계학습 모델들을 이제 발견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었죠. 그렇지만 물론 그런 것들 중에 다층 퍼셉트론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아까 스포트 벡터 머신이니 양상본 모델이니 하는 것들이 개발되긴 했지만 아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지금 하고 있을 만큼은 성능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이런 다층 퍼셉트론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사람들이 있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힌튼이라는 사람들이 힌튼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좀 여담으로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원래 백그라운드는 학부는 심리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컴퓨터까지 겸하면서 이제 특히 그러니까 아마 인공신경망이 더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층을 만들어 놓고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거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단순 CPU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픽카드가 한 몫을 했죠. 그래서 GPU라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발전과 함께 또 이런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디어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기계학습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경세포 뉴런에서 동물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생물학적으로 발견된 사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발전시켜 온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MP 뉴런에서 퍼셉트론, 그걸 여러 개 층을 쌓는 다층 퍼셉트론을 더 확장해 가지고 해놓은 게 딥러닝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인공지능이니 기계학습이니 딥러닝이니 하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이제 혼합해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수업도 학생들하고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지만 딱히 이렇게 구분해 놓고 공부를 많이 해본 적은 별로 없어서 제가 정의를 딱히 어떻게 내렸는지 저도 이제 위키피디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위키피디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능 에이전트에 관한 학문이다라고 하고, 에이전트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은 환경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 그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률적으로 목표 달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선택해서 하는 시스템을 에이전트라 한다라고. 사람도 일종의 이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주변 환경을 보고 여러 가지 행동 대안 중에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더 확률적으로 좋은 그런 행동들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에 관한 학문이 그 인공지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은 사실은 인공지능
이 에이전트를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인공지능 이게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반드시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만 하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잘 정의된 어떤 추론 방식들을 정의해 놓고 상황이 인지를 할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그 추론 체계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즉 별도로 경험이나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미리 그런 의사결정 추론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하드코딩 해가지고 그 에이전트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기계학습 방법은 이제 사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드코딩에서 미리 이제 이렇게 전개 의사결정하는 과정들을 못 박아 놓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이제 특별하게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로 이제 다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주로 이제 다루는 여러 가지 모델링, 그런 방법들을 하는 분야가 기계학습인 거죠. 딥러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계학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 아까 말씀드린 것, 또 인공신경망, 기타 결정 트리니 우리가 다룰 4가지 모델도 다 기계학습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딥하게 여러 레이어를 계층을 두고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의 인공신경망의 실질적인 기능을 확장한 게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은 훨씬 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인 거고, 그 아래에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에이전트를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그런 한 분야가 기계학습 분야다. 기계학습 분야에서 특히 인공신경망을 좀 더 확대한 게 딥러닝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